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중앙은행들로 인해서 시장이 아연 긴장하고 또 출렁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ECB가 먼저 양적 완화까지도 다시 재가동할 수 있다라고 치고 나오고 바로 다음 날 미 연준은 또 금리 인하 쪽으로 깊숙이 발을 또 내미는 양상입니다. 오늘 중앙대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으로 선회해버린 글로벌 중앙은행들, 우리 한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부분 그리고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스탠스 변화가 금융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자세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전망대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윤여선 파트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BNK 투자증권의 서동필 센터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LG경제연구원의 배민건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자. 오늘 FMC 다음 날인데 녹화일이 네. 목요일입니다. 지금 얼굴이 까마신데 우리 윤 파트장님. 네. 어젯밤 잠은 좀 주무셨어요? 예, 뭐 그래도 몇 시간은 잤습니다. 몇 시간은 자고 네. 몇 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딱 뭐 FMC 그 코멘트 나오는 한 3시쯤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네, 뭐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죠. 리포트 쓰시고 오늘 네. 또 여기저기 또 뭐 세미나 PT 다니셨을 테고. 네, 뭐 네. 드디어 뭐 시장 기대에 충족하는 연준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가격 지표들도 좀 많이 움직였고요. 특히나 미국의 2년짜리 채권 금리가 전일 이제 최근에 양호했던 미국 경제 지표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은 있었거든요. 페드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돌 수 있을까? 그래서 전일 뭐 FOMC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 2년짜리 채권 금리가 1.9%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네. 페드 확인하자마자 이전까지 유의미하게 저점으로 봤던 뭐 1.7%대를 그냥 한 방에 돌파하면서 1.71로 그래서 결국은 고점 대비 20bp 가까이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끝났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시장 기대에 충족하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시장 기대보다 조금 더 나갔다 싶기도 한데 우선 뭐 FMC 성명서에 보니까 지난 1월부터 계속 해왔던 그 인내심이라는 표현, 그 페이션트 단어. 지금 현재의 페이션트, 그동안 페이션트 그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도 우리가 인내하겠지만 당장에 인하도 인내한다는 정도였는데 이제 그마저 없어지면 언제든지 금리 인하에 나서도 괜찮고 인내심이란 얘기보다는 이제 대응이란 그런 표현을 선택했는데 한번 FMC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배 의원님부터 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FMC 소감을 듣고 가겠습니다. 네, 뭐 금리 인하 모드로 한 발자국 다가서는 모습일 것이고 그러면 뭐 다음 달이라든지 뭐 차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금융시장에서 이제 뭐 장단기 금리 차 뭐 역전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 5월 고용이 좀 좋지 않게 나왔었고 일자리 수 증가가 3월, 4월도 수정치 내놨는데 다 하향 조정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의 어떤 모습, 경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를테면 작년에 스트롱하다라는 그런 표현 썼었고, 그럼 상반기에는 솔리드하다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보였었는데 그것이 견조하다. 최근 들어서 이제 모더리트하다라는 표현으로 좀 바뀌면서 금리 정책에도 좀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연준의 저런 스탠스 전환 내지는 어떤 태도 변화 뭐 받아들일만 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뜬금없다고 보십니까?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뭐 적절하다. 고용의 어떤 개선 속도가 많이 이제 현장에 둔화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남아 있는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서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분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격화될 수도 있고 뭐 장기화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IT 쪽에서의 어떤 소비 투자, 특히 투자 부분 이런 것들이 하반기로 가면서 더더욱 좀 둔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도 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실물 경제에 좀 많이 이제 본다면은 그런 측면에서도 대응. 뭐 어쨌든 뭐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실물 경제 여건 놓고 보면 연준답게 전격적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서동필 센터장님.
FMC 소감 여쭤봅니다. 저는 솔직히 큰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번 FMC에서. 평소에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제 FMC를 보고 있습니다만 연준이 지금 어떤 이 가고자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에고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가끔 던져지거든요. 에고. 네. 그러니까 이야. 너무 시장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어떤 쪽에서는 뭐 6월 때 이번 전격적으로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냥 여기서는 예상했던 것처럼 페이션트란 단어 빼놓고 우리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대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FMC가 그렇게 새로운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서로 감흥이 없어. 저는 뭐 파트타임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았고요. 저는 원래 일어나던 대로 5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네, 할 말 나왔구나.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평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평이했다. 네. 우리 서 선장님이 평이했다라고 하신 거에 비해서 시장은 굉장히 좀 바빴어요, 나름대로. 뭐 우리 센터장님 보셨던 주식은 생각보다는 뭐 선반영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지만 외환만 하더라도 14원이 빠져버렸어요. 아, 네, 14원 네. 빠져버리고 금리도 엄청나고. 윤 파트장님은 네. FMC 소감. 저는 오늘 바빴고요. 바빴고. 가끔 얘기했던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모 조선사에 계신 분까지 전화 와서 환율이 이렇게 빠지는 게 얼마나 빠질까에 대한 걱정을 벌써 또 하시더라고요. 단기 얼마나 빠질까봐 걱정을 환율이 하신다. 떨어지면은 환산이익이 줄잖아요. 실적이 아.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1,200원까지 갈 때는 또 해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을 거고 네. 지금은 그거에 대한 또 고민을 토로하는 분도 계셨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 소외는 아까 뭐 경제에 대한 우려도 얘기하셨지만 제일 아이러니하게 제가 봤던 거는 ECB도 그랬고 네. 페드도 그랬지만 ECB가 올해 1분기에 오히려 성장률 전망을 1%로 올해 성장 그로스를 크게 작년에 1.8에서 굉장히 크게 하향시켰죠. 깎았다가 예. 이번 2분기 들어와서는 1.1로 올렸어요. 올렸어요. 뭐 그 올린 것도 좋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향을 했고 페드도 어저께 보시면은 올해 그로스를 2.1로 좀 마켓 컨센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데 그건 유지하고 내년도를 1.9에서 2%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로스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유의미하게 데미지가 없다라는 정도를 성명서에서 보여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난 주말에 있었던 뭐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같은 지표들이 생각보다는 잘 나오면서 GDP 나우라고 하는 뭐 애틀란타 페드에서 그 GDP를 트래킹하는 모델에 의하면 원래 2분기 성장은 1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3%대 전기배 연율로 그 그로스 때문에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했던 게 2%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FOMC 전날까지도 마켓은 패드가 이 숫자를 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단기금리 쪽에 좀 반영이 돼서 단기금리는 조금 타이트하게 왔는데 오늘 그래도 연준이 많은 걸 내려놓고 거기에 제일 좋은 빌미는 저는 오늘 딱 하나 봤습니다. 뭐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얘기 그 한마디로 지금 이번 주에 22에 드라기 총재도 그랬고 네. 오늘 파월 의장도 결국은 인플레에 대한 이 하방 절대 인플레 숫자가 지금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달에 발표된 CPI가 뭐 목표 수준이 2% 내외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는 나쁘지 않은데 인플레 기대 지표들이 최근에 막 빠집니다. 뭐 미국의 미시간대에서 네, 서베이하는 5년 내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조사도 금융위기 후 최저치로 떨어져 버렸고요. 본드마켓이 프라이싱하는 중장기 인플레 기대를 보여준다고 하는 인플레이션 수합 같은 지표가 2016년에 봤던 유가 20불 때 저점 수준 그게 2% 언더였거든요. 미국 네. 기준. 미국이 그 부분을 최근에 탐색하고 있었고 유럽은 이미 2016년 때 저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부분에서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인플레 기대를 통제하겠다라는 미명하에 정책들을 조금 더 편하게 더비시하게 지금 넘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례적으로 그 성명서 스테이트먼트 말고 그 레터 같은 그 파월 의장의 서한 같은 게 네. 먼저 또 한 4페이지짜리인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요. 거기서도 되게 중요하게 봤던 한 문단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로가 아래쪽으로 끌려갈 것 같은 리스크를 지금 크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 물가에 대한 판단을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요. 트랜지토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커진 게 아니냐. 지금 중앙은행들은 아주 좋은 이제 또 지금 완화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는 빌미를 얻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그때
오셔가지고 저한테 건네주셨던 리포트 2019년 전망이 제목이 The End of Hike였죠. 맞죠? 네. 그때만 해도 제가 금리 인상은 더 없다. 맞습니다. 제가 그때는 굉장히 빨리 이제 끝났다고 콜을 한 입장이었죠. 콜이었고 그러면 금년 들어서 지금 전망해 오신 거하고 연준이나 ECB의 이렇게 스탠스는 어떻게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오히려 제가 되게 마켓을 부정적으로 보고 저 긴축하는 연준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안전자산의 채권을 권유드렸는데 네. 올해 1분기에 들어와서 페드를 중심으로 중앙은행들이 많이 도비시해지면서 네. 주가는 다시 사상 최고가까지 그러니까요. 2분기 초까지 회복했거든요. 그 환경을 보면서 야, 이 정도 리스크온이 들어오고 위험 선호가 생겼으면 여기서 정말 금리 인하를 해야 될까? 작년에는 오히려 제가 안 좋은 쪽 얘기를 많이 하다가 올해는 조금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수단으로 이용되고 바닥을 보고 네. 올해는 위험 선호가 좀 더 많이 우세하지 않을까 했는데 5월달에 무역 분쟁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노이즈가 들어오면서 한 2달 만에 그냥 확 바뀌었죠. 제가 봤던 서베이 중에 제일 웃겼던 게 3월달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도 다 했었는데 미국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 50명한테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 거냐 불과 한 분기 전이거든요. 네. 70%가 인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딱 이번 6월달 서베이 보니까 반대로 70%가 인하로 돌았더라고요. 저 변덕스러운 저 개인적인 진단입니다만 저 변덕스러운 중앙은행들을 갖다가 쫓아가는 페드워처, ECB워처들은 또 이코노미스트들에 대한 폴을 그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비난할 거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전망하고 이렇게 그거 따져야 되는 저쪽 애들이 논리도 없고 뭐 납득할 수도 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순서상 배 의원님 네. 하루 전이었죠. 신트라 그 포럼에서 드라기 총재가 이렇게 한번 또 굉장히 완화적인 추가 부양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ECB가 뭘 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미 기준금리 제로고 예측금리 마이너스 0.4고. 네. 마지막하게 그런 정책들을 좀 더 강화하든지 강화하든지, 연장하든지 연장하든지. 그런 정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뭐 최근에 그래도 2015년 정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ECB가 수출로 좀 많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최근에는 그것이 고용의 개선에 힘입어서 소비 내수 쪽으로 좀 많이 돌아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런 것들을 그래도 금리 쪽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밀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조금 성급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좀 환율 쪽에서 예를 들면 달러가 이제 앞으로 약세로 이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선다면은 네. ECB도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순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들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위기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윤 센터장님 말씀하신 공감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그 디플레 심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 오름세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또 중앙은행들이 좀 행보를 급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점도표는 그러면은 점도표 자체가 그렇게 도비했나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나? 오늘 예. 일단은 또 우리나라 이주열 총재도 FMC 소회를 출근하면서 밝혔는데 네. 생각보다 도비시했다라는 의견 중에 하나가 연준 그 10몇 명의 17 위원 중에 예. 8명이 인하를 선회를 했고요. 그 중에서 한 번이 한 명이고 두 번이 글쎄. 7명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두 번이나까지 주장할 정도로 연준 인사들 중에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돌아선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에 좀 깜짝 놀랐다라고 이주열 총재도 소회를 밝혔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전망도 이제 한 차례 인하 쪽으로 점도표가 아예 하향이 돼버렸거든요. 올해는 중간값, 미디안값으로는 그래도 동결을 지켰는데 내년도는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쪽으로 좀 쏠렸기 때문에 지난번엔 내년은 인상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점도표 부분에서도 실제 올해 미디안값이 떨어졌으면 마켓이 더 뭐 좀 더 예민할 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연내 동결은 지켰고 그래도 점도표 아래쪽을 찍은 사람들이 많아서 에버리지 값은 확 떨어졌거든요. 도비시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도비시하다. 네. 그 연합인포맥스가 보면은 뭐 1분에도 수십 꼭지의 기사가 올라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클릭순 해가지고 어떤 기사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었나 싶어서 오늘 들어가 보니까 이주열 총재가 연준 FOMC를 갖다가 굉장히
완화적으로 봐왔고 맞아요, 좀 맞아요. 예상외였다 하는 이런 쪽들이 기사가 굉장히 클릭이 많았다는 얘기는 뭐 이주열 총재도 놀랐지만 시장도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정책에 영향을 예.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브가 움직인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움직임이에요. 좀 가팔라지고 네. 그것도 이해도 되고 환율도 뚝 떨어지는 것도 이해도 되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 네. 이 와중에 달러인도 올라간다면 이거 리스크 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달러인도 같이 떨어지니까 이거는 그냥 달러 약세인데 왜 생각보다 다우나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증시는 조금 재료에 비해서 좀 미진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미국은 뭐 상당히 선반을 해온 부분이 많았다. 선반이요?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네. 같고요. 우리나라는 뭐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선반영을 해서 이제 2,000을 깰 것처럼 한다 이제 2,100대 위에 올려놓았고, 근데 그러다 보는데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눈앞에 닥쳐와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예, 근데 2분기 실적이 이제 하나씩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전망치를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2분기 올해 우리나라 기업의 2분기 실적이 작년도 2분기에 비해서 한 40% 정도 감액될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거든요. 40%네요. 물론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 네, SK 네.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삼성전자를 빼고 보아도 30% 중반 정도가 작년 2분기 대비 올해 2분기 감익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싸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싸 보이지가 않는다. 예, 흔히 이야기하는 밸류에이션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준에서 보면 한 10.8배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치를 보면 싼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낮춰주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춰줄 가능성은 완전히 높아졌다. 하지만 그것이 이익을 보장해 줄 것이냐?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둔하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 초에 미중 무역 분쟁 다시 협상이 잘 안 될 것처럼 하다가 이제 6월 말에 또 한번 악수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일정 부분 선반영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미국도 지금 보면 이익 추정치 흘러내려서 올해 2분기의 이익은 작년보다 한 3-4% 정도 최소한 3-4% 정도 감익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케이 다른 것들 다 풀렸어. 하지만 결국 이제 6월 말 7월 초 이익 시즌을 가게 되면 과연 우리가 이익을 보장할 수 있겠어라는 질문 던졌을 때 만만치 않겠네. 그럼 일단 한 번 정도 반응해 주지만 그 이상은 조금 더 지켜보고 G20 회담까지 한번 지켜봐야지. 뭐 이런 심리들이 다 복합적으로 배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튀어오르지 못하는 그런 주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 겹치지 않았나요? 22 드라기 총재가 우리 22 좀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어 했던 날 그 조금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했고 오사카에서 우리 만나고 뭐 확대 회담도 할 거야. 예? 그렇게 해서 그날 주식도 많이 오르고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장 좋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도 컸다고 보나요? 크게 작용했을까요? 네, 그거는 뭐 분명히 네, 작용 일정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건 동시에 드라기 총재가 우리 완화적으로 갈 거예요라고 했더니 또 바로 거기다 대고서는 이런 식으로 환율의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 시장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런 뉘앙스에 또 트위터를 한번 날려주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우왕좌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유럽은 유럽대로 우리 정책 한번 더 밀어붙여서 경기 부양 해볼 거야 완화적으로 갈 거야라고 시그널 줬고요. 또 G20에서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만나서 악수 한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나쁠 게 없네 한 번은 더 리스크 온 그게 반영됐고 그 다음에 FOMC였는데 전날 리스크온이 너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분위기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윤 파트장님 네. 지금 월가에서 나오는 시황도 보고 하면은 저기 연준이 드라마틱하게 태도를 바꿔왔어요. 그렇죠. 뭐 해봐야 작년 10월에 이른바 그놈의 알스타 네, 맞습니다. 중립금리 네. 저기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한참 못 미쳐요. 네. 그랬던 그 10월 초부터 해서 막 그렇게 했다가 1월 달 돼서는 그다음 갑자기 페이션트 얘기 나오고 그렇게 했다가 또 5월 1일 불과 몇 주 전에 한 6주 전에는 인플레이션
일시적 해가지고 또 약간 실망시켰다가 네. 이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보험성 금리나 그런 표현 네, 맞습니다. 그게 되나요? 자 과거에 예를 든다면 보험성 금리나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 이제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실물경제 대신 이제 성숙해진 시기부터 놓고 보면 항상 리세션이 오기 전에는 연준이 그 중립금리 이상의 타이트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하드랜딩을 끌어왔거든요. 유일하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도 마켓이 부러지지 않고 소프트 랜딩을 했던 경험이 언제가 있냐면 1995년입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은 연준이 금리를 따박따박 올렸던 게 장 부러뜨리고 경기 망가뜨리려고 금리 올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산 가격도 통제하고 경제 과열도 막겠다고 했지만 90년대 초반에는 FNL이라고 하는 부동산 저축대부자 조합 때문에 부동산이 한번 거품이 있었고요. 2000년도에는 주식이라고 하는 닷컴 IT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8년은 서브프라임이 있었는데 그때 다 중립금리 이상 페드가 금리를 호키시하게 가면서 그 자산 버블들이 꺼졌었거든요. 네. 근데 95년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94년에 그 멕시코 외환위기 터지기 전에 네. 페드가 그 FNL 때문에 낮췄던 금리를 1년 만에 3%에서 6.25까지 325bp를 올렸습니다. 1년 만에. 네, 1년 동안. 거의 회의 때마다 다 올렸네. 회의 때마다 다 올리고 한 번에 50bp, 최고 심할 땐 75bp도 올렸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그 해를 채권 시장의 대학살이라고 했던 그 해. 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긴축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니까 그해 94년의 주가도 퍼포먼스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그냥 하는 말로 지금 말씀하신 채권 시장의 대학살. 네. 연준이 채권 시장 그렇게 피바다를 만들어서 연준이 좋을 게 뭐 있는데 그렇게 금리를 올렸어요. 그 전에 너무 지나치게 낮췄던 그때 당시에 미국이 그래도 뭐 실질로도 3% 이상 성장하는 수준인데 기준금리를 그 정도까지 낮춰놓고 났더니 버블이 또 낄 수 있다라는 염려 하에 94년에 좀 강력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 관련해서 오래된 얘기가 그 샤워실의 바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 유명한 예? 경험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 틀었다가 금방 안 뜨거워지면 또 틀가다 보면 쪼긴다 막 대일 정도가 되고 막 왔다 갔다. 유일하게 딱 적정 온도를 맞춰줬던 게 그 95년입니다. 그 95년에 그렇게 타이트해졌던 금융시장을 보고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그리스판이 이제부터는 이코노믹 디펜던트하게 움직이겠다고 연방금리 인상의 정점을 시그널을 주자마자 굉장히 약세를 나타냈던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금리가 한 기준금리보다도 한 200bp 이상 위에 떠 있었거든요. 네. 쫙 내려와서 한 반년 내에 기준금리까지 쫙 붙습니다. 네. 근데 아이러니한 상황은 뭐였냐면 그렇게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유동성이 좀 풀리는 환경이 되자 94년 내내 빌빌거렸던 주가는 실제로는 금융시장 경색됐고 GDP도 나빠진다고 하는데 그 95년부터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지금이랑 굉장히 유사한 시기였죠. 그래서 닷컴 버블 터질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계속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페드가 실제로 그해 하반기에 GDP하고 고용지표가 나빠지자 반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반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인상이 끝난 지 불과 반년도 안 반년 됐는데 만에. 그 인하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해 연말까지 숫자가 좀 그렇게 확 올라오지 않자 연말과 연초까지 추가로 50bp에서 총 75bp 인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방금 얘기했듯이 99년까지 닷컴 버블로 이어질 때까지 미국 주가는 큰 조정 없이 중간에 뭐 한 번씩 문제들이 뭐 LTC항 같은 사건도 있었지만 계속 올라갔고요. 더 재밌는 현상은 지금 채권 시장도 조금 한번 시사점 있게 봐야 될 게 기준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하단이 열렸으니 시장금리는 더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연준이 첫 인하를 해줬을 때 그날부터 딱 일주일 동안 미국 10년 금리가 50bp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경색이 돼서 다시 올랐던 금리가 또 떨어지면서 그해 연말까지 기준금리 수준에 붙다가 두 번 인하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100bp가 떴습니다. 인슈어런스 컷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가 침체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금리를 인하해서 센티먼트를 좋게 해서 침체를 막아봅시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게 좋아진 센티먼트가 실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으면 채권 시장 거기서 재료 소멸이죠. 인슈어런스 컷이 진정 인정된다면 지금 페드도 이게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실제 금리나 액션이 들어가기 전까지 기대로 채권 시장의 금리를 아래를 탐색할 수 있지만 실제 리세션이 아니라고 하면 금리 그때부터 욕심을 더 내면 안 됩니다. 채권 시장은. 그러면 채권 더 사면 안 되지.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액션이 나올 때까지는 쉽게 패를 던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자칫 조금만 더 삐끗하면 인슈어런스를 넘어서 리세션 가는 거 아니야? 그쪽으로 프라이싱하는 미국의 주요 IB 중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내년에 미국 기준금리 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연방금리. 네.
리세션 올 거야. 윤여선 파트장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과거의 사례, 채권시장 대학살 그때 90년대 그때까지도 돌아가고 쭉쭉 해서 연준이 막 올리기도 하다가 내리기도 하다가 뭐 이렇게 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되살펴봅니다만, 배우님께서 보시기에 연준이 그렇게 자기들이 통화 정책으로 시장이나 경기 상황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잘 끌고 왔습니까? 아니면 결과적으로 시장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후행적으로 막 금리를 후행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 이런 것들이 안간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70년대 이후에 이제 좀 형성되거나 네. 스태그플레이션 겪으면서 네.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림으로써 경기를 오히려 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특히 그 자넷 옐런 의장 때 많이 이제 강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또 네. 그분이 70년대 이제 노동시장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많이 경험. 그래서 그 이후로 오면서 오히려 그런 어떤 금리 조정의 어떤 폴 볼커 거치면서 금리 조정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또 좀 전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행보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예방적인 이런 데까지 이르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고, 아까 90년대 좋았던 이유는 92년도 1년, 2년에 이제 미국의 불황이 잠시 찾아왔는데 그게 또 짧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페드의 힘을 실어줬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불황에 비업자도 안 나오게 하겠다. 경기 침체에 치어자도 안 나오게 하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제가 그래서 지금 하나 아까 예방적 인하를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를 예방적 인하로 볼 거냐도 되게 중요한 시각이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95년에는 6%대 연방금리에서 3번 인하를 인슈런스 컷 정도로 인정하고 당시에 이제 진짜 침체가 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번 국면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과연 연준이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 3차례 정도 인하까지를 시장에 허용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3차례가 또 이번에도 그때랑 비슷한 사례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되게 중요한 FOMC에서 시사된 부분이 뭐냐면, 파월 의장이 요 발을 직전에 있었던 시카고 컨퍼런스 때도 네. 금리를 낮춰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걱정했던 건 역시나 부동산이나 주가 같은 자산시장의 버블을 또 유발할까 봐 저금리가 그 걱정을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제가 봤을 때 실질금리라는 개념입니다. 실질금리. 예, 실질금리는 일반 금리에서 이제 물가 수준을 제외한 그야말로 이제 순수한 금리를 뜻하는데, 지금 미국의 오늘 연준이 원래는 연으로 PCE 기준으로 미국의 물가 수준을 한 1.8%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아까 그 추가 완화의 버퍼를 더 활용하고자 최근에 낮아진 기대를 반영해서 1.5로 낮춰줬습니다. 올해 물가 기대가 1.1% 중반까지 낮아졌다는 건 지금 연방금리가 상단 기준으로는 2.5고요. 그러면 그 상단 기준 2.5에서 1.8을 빼다가 1.5를 빼니까 금리가 실질금리가 높아졌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인 거죠. 시장 입장에서는 왜 이리 긴축적이야, 왜 이리 빡빡해. 정확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낮은 물가 수준에서 통화 정책은 거기서 버퍼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예방적 인하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끌고 가는 건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 상품에 그러면 돈 넣으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돈을 넣으면 실질금리로 구매력을 훼손당하는 거죠. 이자를 받아봐야 물가 수준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실질금리 마이너스는. 그리고 굉장히 금 자산 가격에 엄청난 부스팅, 그러니까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방적 금리 인하라고 한다고 하면 전 실질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끌고 가는 거를 좀 경계하고 연준이 정책을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한계다라는. 그렇죠. 일단은 그게 리세션이면은 마이너스 실질금리도 허용해야 됩니다.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건가요? 진짜 침체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전 물가 수준까지 연준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따져서 지금 물가 수준 1.5면 3번 인하하면 하단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준이 실세로 거래하는 연방금리 수준으로 보면은 그게 하단 쪽에 한 10bp 정도 윗단에서 놀고 있으니까 한 1.6%대 떨어질 거고요. 전 개인적으로 미국의 2년짜리 채권금리가 어저께 1.7%까지 떨어졌는데 그 버퍼를 보고 좀 더 레벨을 다운시켰고, 만약에 그 예방적 인하를 넘어서는 정도로 한 1% 중반 1.5를 뚫고 미국의 2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주시장이 금리 떨어지는 걸 좋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막 그 태클을 걸어서 죄송한데요. 네. 말씀하신 실질금리 상황도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그래서 금융 환경이 굉장히 긴축적이다. 타이트하죠.
타이트하다. 그 타이트한데 그러면은 프랑스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접어듭니까? 지금 거기 딱 걸려 있습니다. 정크본드 수익률이 이건 뭐 거의 몇 년 전에 미국채 수익률로까지 내려와야 되면 수익 안 나는 멀어져 돈 벌지 싶은 회사의 주가가 PER이 막 그렇게 올라가면 맞습니다. 이게 지금 긴축적인 금융 환경이냐고요. 아니죠. 그건 또 금융시장만 보면 우리 알죠. 선 선장님 이 좀 바보 같은 질문에 좀 뭔가 좀 돈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도 있는 것 같고요. 돈이 있으면 네, 이를테면 이제 수익 너무 돈이 많은 거죠. 저는 사실 뭐 조금 질문을 좀 번외로 가서 네. 얘기를 하면 뭐 인슈런스 컷이냐, 뭐 리세션 컷이냐 이게 말장난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낮췄는데 다음에 경기가 잘 버텨줬으면 인슈런스 컷이고요. 실제로 보면 08년도에 금리가 왔을 때 실제로 그러면은 연준이 언제부터 금리를 처음 내렸느냐? 07년부터 내렸거든요. 그랬죠. 07년 9월부터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보면 이건 무조건 인슈런스 컷이죠. 근데 하지만 여전히 경기는 안 좋은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죽을 것 같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08년도에 뭐 서브프라임 사태 뭐 이러면서 우리의 이제 금융 지식을 완전히 한 단계 높여준 금융 공황이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되게 그렇지만 우리 뭐 파수장님이야 워낙 그쪽을 더 유심히 보시니까 그렇지만 인슈런스 컷이냐 리세션 컷이냐 이거는 그냥 결과적으로 가봐야 아는 거다. 근데 지금 내린다고 하면 꼭 정의를 내려야 한다면 지금은 인슈런스 컷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07년도에 보면 고용지표가 엄청 안 좋았다가 고용지표가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감소하는 순간 그 다음 미팅에서 한 방에 51표를 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오히려 인슈런스 컷을 보는 건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또 돈이 많다 보니까 말씀처럼 돈이 많다 보니까 채권을 사자니 뭐 쉽게 얘기하면 10년물 채권 사자니 연에 2% 주내 만에 뭐 이런 거니까 여기에 돈을 넣을 거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애플 같은 회사는 채권을 회사채를 찍었는데도 뭐 30년째 만기채를 찍어도 1%가 안 되는 금리에 뭐 채권이 발행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돈을 가져가는 회사들 어쨌든 미국은 돈이 있으니까 이 스타트업이라는 희망이 있는 회사에 우리 한번 희망을 같이 걸어보자. 돈이 없으면 그렇게 희망을 못 걸 텐데 돈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그 부작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뭐 PR이 뭐 100배가 되고 네. 지금처럼 100년을 벌어야 네. 지금의 주가를 설명한다는 게 PR 100배라는 건데 네. 그래서 100년 뒤일지 모르죠. 지금처럼 버는 걸 100년을 계속 가야. 그래야 지금 주가 설명한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블이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가장 하나만 보라면 저는 테슬라를 좀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지금 서센터장님은 지금 현 장세를 이미 버블로 규정하고 저는- 버블로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블이 좀 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블이 좀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일단 돌아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의 IT 기업을 이거를 뭐 서비스업으로 보는 게 좀 맞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어느 순간 모든 자본이 다 글로만 몰려가는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조업의 고용 상태, 제조업의 어떤 확장성은 계속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 이쪽에 우리가 인터넷 기업이라고 말하지만 IT 더하기 그냥 서비스의 새로운 개념이라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쪽으로만 모든 이 유틸리티가 리소스가 다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이 초창기에는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함수할 듯이 유틸리티가 어느 순간에는 다 이 한계 체감의 법칙 때문에 퍼져버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저는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버블이 끼어 있다라는 오케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과는 좀 비슷하지만 이제 또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은 아직도 그 수익 실현의 단계에 가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소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식들 뭐 이런 섹터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많은 그 테크 자이언트 기업들이
사실 돈은 과거부터 해왔던 사업에서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고 있고 새로 기술 투자하는 쪽에서는 사실상 적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전히 기대에 의존한 측면 이런 부분들도 좀 많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막 끼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의원님, 이른바 경기 침체를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험성 금리나 인슈런스 컷, 아니면은 경기가 진짜 침체에 돌입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는 리세션 컷.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경기 침체가 우리가 정의 자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약간 뭐 긴가민가 싶을 수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단계인가요? 경제 수준이, 상황이? 보통 뭐 잠재 성장률 2%대 조금 더 초중반 이렇게 잡으니까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경기 침체를 뭐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고, 다만 계속 말씀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산 가격 이런 부분들의 어떤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의 부담, 그리고 그것이 뭐 향후에 어떤 뭐 조정 혹은 하락 뭐 그런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 또 좀 폭발적인 그런 양상으로 나타난다면은 2008년 9년 위기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역시 우려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 엮어서 좀 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아까 질문하신 부분도 맞물리는 거지만 지금 실질금리로 보면 되게 타이트한 상황인데, 실질금리로는 근데 이번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제일 화두가 됐던 건 뭐냐면 통화정책 무용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정책 무용론. 뭐냐면 기준금리의 무용론, 정확하게는 이제 기준금리의 무용론. 기준금리를 조정해서는 이제 시장에 비출 수 있는 실물 경제 줄 수 있는 그 베네핏이나 이런 쪽은 이미 물가도 이코노믹적인 물가는 지금도 이렇게 낮게 돼 버렸고요.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해서 리퀴디티는 여전히 많이 풀려 있고, 그러니까 금융과 실물이 철저히 분리가 돼 있는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 금리로 움직여주고 리퀴디티를 제공하는 건 다 금융 쪽으로 흘러가 버려서, 요즘에 BIS가 2017년에 애니얼 리포트에 썼던 단어가 에셋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에셋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 에셋 인플레이션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네. 자산 가격만 놓고 보면 전혀 빠진 게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과연 맞는 방향이냐에 대한 그 고민은, 이렇게 흘러가 주는 게 실물 쪽에서는 뭐 큰 자극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지금 버텨주지를 못하는데, 자산 가격들만 저렇게 뭐 속된 표현은 철없는 주시장은 계속 위만 보고 가고 있고, 금리도 뭐 마이너스 금리 때 이 금리에 채권을 사는 게 맞습니까라는 고민에 들어가는 금리 때에 떨어져 있고. 그러면 채권 시장은 철 들었고. 채권 시장도 중앙은행 독일 마이너스 0.3%짜리 그 채권을 ECB가 안 사주면 그 누가 하겠습니까? 솔직히. 하단은 정해져 있잖아요. 위는 뚫려 있지만. 아니 근데 그 하단도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가 그렇긴 사실은 합니다. 그 버퍼를 굉장히 많이 열어줬는데, 이번에도 ECB가 2016년에 그 독일 10년짜리가 마이너스 0.2까지를 못 넘고가 끝이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0.3까지 추가로 10bp가 더 떨어진 건 그러니까. ECB가 사줄 거라고 믿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 끝까지 보고 와서 폭탄 돌리가다가 끝에 아는 사람은 그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고 끝나는 상품이잖아요. 중앙은행이 그거 안 받아주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면 논의를 또 이제 살짝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드라기 발언이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야, 유로가 쿵 떨어지네, 이거 언페어한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블룸버그나 뭐 CNBC 할 것 없이 슬그머니 나오는 얘기가, 트레이드 워, 무역 전쟁에서 커런시 워로 간다. 동의하십니까? 뭐 당장 국면은 아닐 것 같고, 저는 올해 내년 나누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서는 이제 뭐 무역 전쟁 어떻게든 갈무리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래도 교역으로 성장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장벽에 부딪힐 것이고, 그렇다면 많은 나라들은, 자, 1차적으로는 대외 거래에서 성장이 잘 안 되니까 대내적으로 뭐 내수든 서비스든 뭐 하려고 하겠죠. 뭐 그러면 잘 안 되고, 다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 또 기축통화 혹은 주요 통화를 쓰는 나라들의 특수성은 통화 정책으로 그 환율에 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고, 미국은 뭐 거기에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 이런 것들을 제도를 최근에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뭐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쩌면 이제 뭐 저희는 올해와 내년을 좀 가를 때, 내년 이후의 경제를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국내에서도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유로화가 이렇게 돌면서 달러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의미 있는 변곡점이라고 보시는지 환율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올해가 한 98 정도가 고점이었는데요. 네. 저는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고점을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고점 봤다. 예. 뭐 왜냐면은 연초에는 사실은 미국이 금리 안 올린다. 그러면은 달러 약세다. 그럼 이머징 통화 강세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험 자산들이 좋을 거다. 이런 논지였지만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중국 경제도 버리버리했고 유럽의 상황이 더 안 좋았고요. 유럽을 그나마 먹여 살려주던 독일도 완전 상태 아직까지도 사실 여의치 않고요. 그러면서 달러는 여전히 강세 통화였고 유럽 통화는 약세였는데 유럽이 그 수혜를 전혀 받지 못했죠. 근데 이제는 98 정도를 고점으로 흘러내린다고 보는 거는 어쨌든 미국이 우리 금리 인하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인을 한 꼴이고 반면에 유럽 경제가 여기서 그럼 더 나빠질 거야? 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만 2년 동안 나빠지는 거죠. 지표상으로 보면은 17년 4분기 정도부터 지표를 꺾여 내려왔으니까 독일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리세션을 간신히 면한 꼴이었죠. 그럼 여기서 더 나빠지겠어? 라는 질문 던졌을 때 더 나빠지면 않는다면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고 하니 달러가 더 이상 강세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환율의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하지만 이게 뭐 전향적으로 98이었던 게 뭐 90을 향해 간다. 이렇게 논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98 정도가 고점이었다는 것만 인지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조금 눌려있던 통화들 이런 것들을 강세로 움직이려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반면에 달러는 조금 더 약세로 흘러내려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쓰신다고 하면 예, 변곡점을 맞이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또 조금 첨언을 하면 네. 일단은 자금 시장 측면에서 이제 그 환율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단기금리 차가 이제 뭐 선도금리나 뭐 수합 예, 시장에서도 예. 제일 중요한데 미국이 지금 단기금리가 빠지는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들이 이제 좀 녹아들어오면서 자금 시장 측면에서는 달러 약세를 좀 유도해줬고 펀더멘탈로 놓고 봐도 아까 이제 경기 사이클들 얘기 진단했는데 OECD 선행지수라고 하는 제일 보편적인 지표를 놓고 보면 중국이 2017년부터 아시아권 국가들하고 같이 피크아웃하고 나빴다가 올해 이제 2분기, 1분기, 2분기 들어오면서 중국 4월 달에 3월 중국 PMI가 기준으로 확 뛰어넘으면서 이거 중국이 좀 다이어트 끝난 거 아니야? 재고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됐고 올해 중국 성장은 반짝 성장이 아닐 수 있겠다. 최근에도 그 기대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갈등에도 중국 지표가 그렇게 많이 크리티컬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이제 심리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유럽이 그 다음으로 꺾였고 미국이 지금 제일 후행적으로 꺾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고 있다. 미국이 그렇죠. 미국은 그래서 꺾이는 속도도 빠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표 자체는 아직도 양호하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버텼던 순환 주기적으로 미국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은 최근에 뭐 독일 주가만 보셔도 알겠지만 올해 건설 지출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하면서 독일도 나름 이제 경기 방어를 위한 노력들을 했고 최근에 유럽 쪽에서 지표 중에 의미 있는 게 유럽이 경상수지 흑자 폭이 꽤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1.25가 넘었던 유로화가 지금 1.1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10% 넘게 절하가 됐거든요. 네. 그게 제이커브 효과 먹고 들어와서 올해 이제 들어와서 유럽 쪽에 그 대외 교역 여건이나 이런 것들 좀 개선시켜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럽이 거기에서 플러스 요인이 조금 나온다면 유로화가 뭐 오늘 벌써 1.12 수준으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수준에서는 조금 달러가 뒤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구간. 무역 분쟁에 대한 노이즈만 던다고 하면 달러는 좀 더 약세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재미있었던 게 BOJ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커런시 워라는 단어를 꺼내자마자 미국 말을 제일 잘 듣는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는 결국 그 N이 107엔까지 갔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늘. 오늘 통화정책 회의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무 그게 없었다. 맞습니다. 그 바로 직전까지 제일 우리가 추가적인 여력과 그걸 강조했던 곳 중에 하나가 BOJ였거든요. 일본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눈치를 좀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얘기했던 어닝장에 대한 부담도 얘기하시는데 내년까지 만약에 미국 증시가 작년에 높았던 어닝 때문에 올해 감익에 대한 부담들을 갖고 가는데도 한번 내년 대선이 이제 연말이니까요. 그 전까지 업턴을 주려고 하면 올해 하반기 달러가 약해야 내년 상반기에 또 다시 제이커브 효과를 먹고 미국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 실적이 나올 때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보고 있는 제일 중요한 올해 하반기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최근에 그 커런시 워라는 단어는 확실한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서 당장 뭐 6월 말 G20
회담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또 증시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는 하지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간만 배 의원님부터 해서 그러면 연준, 연내 한 2번 더 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 차례 정도 아닐까. 한 차례 정도. 우리 한은은요? 똑같이. 똑같이. 라는 점에서 저는 원달러 환율 좀 말씀해 주셨는데 원달러가 그러면 급하게 반등하기보다는 물론 뭐 달러와의 그 격차가 좀 줄긴 하겠습니다만 평행이동 쪽 아닐까. 우리도 경기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거 하는 뭐 지금도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많이 이제 부풀어 오르고 있지만 네. 한 번 내렸을 때 또 한 번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 뭐 정부라든지 중앙은행, 한국은행 다 내부적으로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비교적 희망적인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뭐 공개되고 있는 그 금통위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스스로 의구심을 이제 많이 가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하반기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거들이 상당히 많이 좀 약해지고 있는 네. 것이고 예. 그런 뷰의 조정 이런 것들이 실현된다면은 우리도 경기에 자신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원달러라고 하는 것도 뭐 과거에 이전에 그 1,100원대 초반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서 선생님, 미국 그냥 한번 간략하게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뭐 내리긴 내릴 것 같다. 미국 2번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어제 나온 CNBC에서 나온 건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2월달에 연준 의장을 교체할까 말까 이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도 또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인데 그렇다고 보면 2번 정도 내려줘야 안 잘린다. 서로 사이가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임기는 채우고 4년 임기는 채우고 파월 의장이 퇴임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저는 2번 정도 2번 해준다. 정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래도 1분기, 2분기 때 추경 6조, 7조를 좀 쓰고 나서 금리를 내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금리만 내려야 되니까 좀 약효가 덜하다라고 보지만 저는 한 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2번 내릴 만큼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리면 한 번 정도. 네. 윤 판사님은 어떻게 콜하고 다니십니까? 네, 오늘 전격적으로 저희도 전격적으로. 예, 전환을 했는데요. 일단 연내는 하우스뷰는 9월 한 번 인하를 연준은 보고 있는데 전 내심이 이제 추가적인 시장 기대는 충족해 줄 정도는 갈 것 같다. 왜냐하면 연준이 마켓 기대를 7월에 인하만 안 해도 주식시장이 실망할 것 같거든요. 7월에 금리 안 내려주면은 네, 안 내려주면 안 내려주면 주가는 거기서 바로 또 울어버릴 것 같거든요. 울어버린다. 그러면은 달래줘야죠. 그래서 저희는 9월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보고 있는 주식시장을 보고 파월 의장이 추가 정보라는 게 그 추가 정보 중에는 무역 분쟁도 있고 여러 인플레에 대한 논의도 있겠지만 저 철없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 제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나요? 아니 뭐 혹자가 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너무 지금 안 좋은 센티먼트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도 한 번 정도 보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문제는 부동산이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11월달에 상당히 센티먼트가 안 좋을 때도 금리 인상을 했던 원인 중에 하나를 부동산으로 봤는데 강남 쪽에 재건축 갈 돈이 없는 돈들이 지금 또 재건축 시장으로 또 몰리더라고요. 그쪽에 대한 뭔가 마이크로한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국은행은 좀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간 전망대 한 1시간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요즘 뭐 긴 거는 잘 안 보게 되는 추세인데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 다 좋은데 그러면 연준도 22도 한은도 금리 내릴 참이면은 지금 이제 S&P 500은 3,000 넘어 홀홀 가고 우리 코스피는 2,350, 2,500 향해서 가는 거냐. 그리고 아까 배 의원님께서 조금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환율이 그러면 더 밑으로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궁금증이 생기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그게 할 겁니다. 팍팍팍 내려주면 팍팍팍 올라갑니까 주가? 팍팍 내릴 때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팍팍 내릴 때까지 네, 한 번 더 팍 내릴 때는 아닌가? 라는 팍까지는 올라가다가 네. 그다음 세 번째 팍 팍일 때는 주가가 거기만큼 반응을 못하고 오히려 경기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현실을 직시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와중에 이 낮은 금리에서 세 번씩이나 금리를 내려야 되나? 얼마나 부정적이길래 라는 걱정이 분명히 생길 거라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한 140조 정도 순이익 기준으로 네. 근데 지금 올해 이익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추산을 해보면 103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140조 올해 한 100조 벌어준다고 추산이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40조 원이 날아가는 건데요. 그 내년에는 어떨 거냐를 보면 내년에 반도체가 올해도 내년도 반도체가 돌아줄 거냐 아닐 거냐만 오매불명 딱 그 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그래도 내년은 올해보다 나을 거야. 그랬는데 이게 이익이 뭐 110조, 120조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 3년 전으로 회귀된 수준의 이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 보면 금리를 뚝뚝뚝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올해 3%에서 한 5% 정도 작년보다 이익이 줄어들지만 이건 되게 잘했다라 보는 게 작년에는 이 세제 혜택을 통해서 기업 이익이 얼떨결에 한 25% 점프한 모양새인데 이거에 비해서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잘했다라는 건데 그럼 과연 내년에는 더 벌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볼 때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팍팍팍 세 번째 가서는 하는 좀 경계감이 생길 거다라고 지금 팍팍까지는 오른다. 네. 팍이 될지 팍팍에 그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채권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 채권 담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기대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게 타임라인이 조금 그래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올해 하반기에 걸쳐서 걸릴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아주 빨리 달리고 있는 금리잖아요. 지금 굉장히 네. 빠른 속도. 거기서 올라타 있는 사람 중에 쉽게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채권은 그리고 또 혹시 모를 리세션에 대비하는 보험적 성격으로 지금 이 낮은 금리들도 마이너스 금리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아직까지는 또 투자 가능성들은 그러니까 자본 차익 쪽에서의 이익은 좀 더 볼 것 같고요. 재산을 지키는 보유 측면에서의 자산 가치는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보험사들이든 연기금이든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고령자가 많아서 연금 소득자들이 많은 그런 데서는 아이고 이 금리에 이제 큰일 났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도이치뱅크와 같은 세계적인 IB도 뭐 파산 위기까지도 거론이 되기도 했고요. 이게 낮은 금리 때문에 네. 그런 부작용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채권 쪽에서 조금 뭐 미국도 금리 버퍼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인 저점 수준 대비 아직까지도 채권으로 조금 더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들은 가지고 와서 투기적인 상품이 되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내 재산을 지켜주는 상품으로서의 역할은 점점 퇴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조선사 그 문의에는 환율 문의에는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어떤 환율문요? 오늘 환율 많이 떨어지니까 전화 왔었다.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인하기대 2번까지 온 거를 네. 반영한 수준이고 미국도 기대들은 다 반영해서 여기서도 네. 무리하게 가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미중 무역 분야 갈등이 좀 풀리면 센티먼트 좋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 유화적인 달러 약세 정책들이 조금 더 약발을 먹는다고 하면 저희가 보고 있는 올해 일단은 중요한 키라인은 한 114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저희 이코노미스트는 내심 미국 쪽에서 조금 더 푸시가 나와서 달러를 밀어준다고 하면 작년에는 원래 1,100원 깬다고도 봤는데 올해는 거기까지는 요원할 것 같고요. 한 1,100원 초반대까지도 여지는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배 의원님 환율을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조금 쉽게 이렇게 레벨까지도 한번 제시하면서 비율을 좀 듣고 싶습니다. 1분기 GDP 마이너스 나왔고 2분기 반등하겠죠, 그죠? 그렇겠죠? 거기까지는 해피하겠죠, 그죠? 그러면 환율 떨어질 압력이 있네요. 근데 이제 3분기가 뭐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전분기 대비로 보면 이제 그런 건데 평화라 하면 결국 뭐 비슷해지는 거고. 네. 3분기 성장률 이런 것들 점점 자신감 잃어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또 뭐 반도체 경기 이런 IT 경기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는 이제 단가 조정, 반도체 단가 조정에 더 영향력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해왔다. 대체로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앞으로 단가 뭐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량 부분에서 조정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수출 이런 것들 뭐 상반기만 마이너스 되고 뭐 대충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세 거기에 따라가는 뭐 수출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와 거기에 따라가는 어떤 뭐 환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하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뭐 말씀해 주신 거하고 비슷한 여건인데 결국 5월달에 그 나타났던 외국인 투자 자금 흐름, 주식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채권에서 많이 밀고 들어오는 그런 흐름,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전개될 방향성 이런 것들도 좀 그대로 보여주지 않나. 신흥시장 자산 중에서 우리는 사실 이제 성장성, 수익성 이런 것 쪽은 이제 좀 별로 매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이렇게 뭐 경제 갖고 이렇게 고민하는 채널은 그렇다 치고 요거보다 조금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평이한 채널에 가면은 꼭 이럴 때 묻는 질문이 금리 인하기에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좋아요?라고 하면은요. 아이고 어렵습니다. 제 질문밖에 난처한데요.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 금리 인하가 되는 경우는 이제 뭐 코스닥처럼 이게 그 채산성이 좀 떨어지지만 금리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얻어갈 수 있는 이런 주식들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클래식한 추천은 어쨌든 배당주 깔아 놓으시고요. 배당주? 네,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려 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간은 안 좋지만 상황이 안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좋아질 거예요라는 기대가 반영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냥 지금은 대형주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어떤 특정 업종을 가져가셔라. 이건 되게 위험한 게 흔히 이야기하는 순환배가 너무 빠릅니다. 네. 이게 3일 동안 10% 주고 3일 동안 10% 빼고 그 사이에 다른 거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것이 쭉 추세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배당 많이 주는 기업 그리고 하실 거면 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서 기다리시는 게 큰 돈은 못 버시더라도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거다라고는 뭐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뭐 당장 다음 주에 G20도 다가와 있고 이제 뭐 6월이 다 가면 이제 올 한 해 상반기가 다 갑니다. 다음번에 또 이렇게 모실 때까지 우리 오늘 나오셔서 그럼 하반기를 앞두고 요거는 지켜보세요라든지 아니면 투자 관점에서 요것도 한번 마음에 둬보세요 싶은 거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 파트장님부터 갈까요? 네, 저는 아까 뭐 미국의 정책적인 아까 충격을 주지 않는 인슈런스 컷 정도 레벨을 얘기 드렸는데 네. 거기에 앞서서 이제 거기에 지금 중앙은행들이 완화에 영향을 줬던 게 뭐 막 일반인들은 잘 보시지 못할 지표지만 채권 시장에 보는 그 인플레이션 스왑이라고 하는 중장기 인플레 기대 지표가 2016년 저점 수준을 잘 지켜주면서 오히려 정책이 저렇게 받쳐주면은 그 물가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위험 자산도 계속 좀 더 기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걔가 만약에 그 2016년 수준도 깨고 내려갈 정도로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실물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단순히 찔끔찔끔 대응해가지고 이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쪽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작도 인플레에 대한 얘기를 꺼냈지만 중앙은행 총재들도 다 지금 인플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그 지표를 저는 제일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가도 앞으로 좀 봐야겠네. 근데 유가는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프라이싱 네, 됐기 네. 때문에 상당히 공급 이슈로 좀 레벨이 유지되는데 구리가 요즘 많이 빠졌습니다. 그 무역 분쟁에서 아무래도 그 산업재들이 피해를 보고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되다 보니까 뭐 요번에 요 근래에도 뉴스 보니까 뭐 닥터 쿠폰을 알고 있었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전 구리 가격이 오히려 지금 이 경기 여건에서는 조금 더 중요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선생님. 저는 그냥 통틀어서 경제지표 하나 보라고 한다면 미국의 이 고용지표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를 보고 싶다. 0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금리를 확 내렸을 때
고용 상태가 나쁘지 않았는데 한 번 꺾이고 두 번째 가서 마이너스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바로 이제 금리를 내려 대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고용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서 냉소적인 분들은 이제 나빠질 일만 남았다. 라고 보는 거니까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숫자 하나 보라면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본 숫자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달러 인덱스만 봅니다. 달러 인덱스. 예. 그러니까 이제 98 정도가 고점이었다 보고 있고 이게 얼마만큼 잘 예쁘게 밀려 내려오느냐 예쁘게. 아니면 반대로 이게 오히려 다시 98을 향해서 100을 향해 갈 것처럼 움직이느냐라고 보는데 물론 저는 98보다 아래에 있을 거라 보지만 달러 인덱스를 보는 것은 이거는 위험의 지표이기도 하고 네. 또 동시에 전 세계의 유동성에 관련된 지표이기도 하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가 좀 약해져야 우리가 이 동네에서 투자한 자산들이 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단일 지표라고 보기 때문에 숫자 하나를 뭘 볼 거냐 저는 달러 인덱스를 보겠다. 전체적인 경제 지표는 뭘 볼 거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하반기에 고용 지표 일자리 숫자는 고용 지표는 좋으면 좋을 거고 달러 인덱스는 낮아지면 좋은 거네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네. 네. 배 의원님. 뭐 순환적인 흐름 타는 거고 저는 조금 더 크게 본다면은 네. 뭐 정책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는가, 통화 정책 올 때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통화 정책은 올 때까지 온 거 아니야?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뭐 재정의 역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대선 앞두고 있고, 네. 근데 뭐 보통 그 거시 경제 지표하고 그 대선 성과, 당선 재선 성과냐 보면 한 2분기 내지 3분기 전 이럴 때 그 지표가 좋아야 한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막상 투표하기. 예, 네. 투표 시장에 뭐 그때를 뭐 얘기를 하니까 뭐 트럼프나 뭐 이런 다 그런 거 생각할 거고 또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후보들 지금 거의 한 20명 정도 등록된 것 같은데 20명입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좀 미리 보면 앞으로 닥칠지 모를 또 다른 어떤 큰 변화 이런 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사실 느닷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환경이었는데 그것도 좀 미리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사실 그 미국 따라가는 거니까 그게 좌지우지 되는 측면이 큰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까 물가 좀 비슷합니다만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0%대 소비자 물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인식하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문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파트장님 정말 오늘은 롱데이였구나. 긴 하루였네요. 이렇게 예. 마무리 지어서 좀 뿌듯합니다. 네. 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중앙은행들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반가워해야 되고 이것이 과연 좋은 신호이기는 한 것인가 뭐 이렇게 좀 생각할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 다음 주 또 방송할 때까지 일주일 사이에 또 시장에서는 무엇을 갖고 또 고민하고 또 얼마나 또 시장 변동성이 커질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뭐 연준 의장도 얘기했다시피 대응입니다. 결국 어떤 정해졌던 아니면 미리 갖고 있었던 본인의 뷰나 전망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좀 유연해져야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피곤한데 오늘. 진짜 뿌듯하게 끝났네요. 근데 이번에 저 파월달에 했다는 거 보니까 대충 이러다 말도 아닌 것 같은데 5천